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던 그런 시절에 구름조차 쉬어 넘는다는 깊고 깊은 궁궐의 가장 외진 구석에 아무도 찾지 않는 낡고 허름한 별채가 하나 숨죽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화려한 단청이 벗겨지고 기둥에는 세월의 때가 켜켜이 내려앉아 마치 궁궐의 화려함이 닿지 못하는 잊힌 섬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바람이 문풍지를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려와 갓 들어온 어린 궁녀들은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던 적막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궁궐의 역사보다 더 오래된 것 같은 주름진 얼굴의 최상궁이 홀로 그림자처럼 머물고 있었습니다. 최상궁은 허리가 굽고 머리카락은 설이 맞은 억새처럼 하얗게 센 노인이었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세월을 비껴간 듯 깊고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어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묘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3명의 왕이 보위에 오르고 또 승하하여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긴 세월을 오롯이 이 궁궐 담장 안에서 지켜본 산증인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시절은 이미 물처럼 흘러가 버렸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낡은 빗자루 하나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무거운 비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이면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고 저녁이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호롱불 하나를 벗삼아 긴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이 낡은 별채의 마당에는 오래된 배롱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의 껍질이 벗겨지고 속살이 드러난 모습이 마치 최상궁에 거친 손등과 닮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배롱나무 가지가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최상궁이 평생을 삼켜온 수많은 말들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빗자루질을 멈추고 그 나무를 한참이나 올려다보곤 했는데 그럴 때면 그녀의 눈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회한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궁궐의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그저 노망이 든 것이라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최상궁이 머무는 방은 2사람이 겨우 누울 정도로 비좁았으며 방 안에는 낡은 반다디 하나와 색이 바랜 방석 그리고 그녀가 평생을 아껴온 작은 경대 하나가 살림의 전부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묵은 종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최상궁의 몸에서 나는 은은한 약초 냄새가 섞여 독특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에서만 맡을 수 있는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향과도 같았습니다.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오면 방 안을 떠다니는 먼지들이 금가루처럼 반짝였는데 최상궁은 그 먼지 하나하나가 자신이 떠나보낸 사람들의 영혼이라도 되는 양손을 뻗어 허공을 휘젓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방에서 최상궁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구들이 아니라 방구석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낡은 자개장 안쪽 깊은 곳에 숨겨진 붉은 칠 상자였습니다. 그 상자는 어른의 2손으로 감싸 쥘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았으나 오칠은 군데군데 벗겨지고 모서리는 닳아 반들반들해져 있어 한눈에 보아도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짐작게 했습니다. 최상궁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주변을 경계하듯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꺼내어 어루만지곤 했습니다. 상자를 만지는 초에 상궁의 손길은 마치 깨지기 쉬운 갓난아기를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애처로웠으며 그녀의 입술은 소리 없는 기도를 올리듯 끊임없이 달싹거렸습니다. 그 붉은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궁궐 안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으며 심지어 최상궁과 가깝게 지냈던 옛 동료들조차 그 존재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안에 선대왕이 하사한 금덩이가 들어있을 것이라 했고, 어떤 이들은 왕실의 비방이 적힌 문서가 있을 것이라 추측했지만, 최상궁은 그 어떤 물음에도 입을 굳게 다물고 단 한 번도 상자의 뚜껑을 열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어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던 날, 최상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그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마디가 상자의 차가운 표면을 쓸어내릴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 겪었던 수많은 죽음과 이별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왕이 승하하시던 날 밤의 차가운 공기, 두 번째 왕이 쫓겨나던 궁을 떠날 때의 뒷모습,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남긴 마지막 숨결까지, 모든 기억이 이 작은 상자 안에 봉인되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숨이 붙어 있는 한 아무도 이 상자를 열지 못할 것이다. 최상궁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상자를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그 안에 든 물건의 금전적 가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역사에서 지워져야만 했던, 혹은 잊혀지기를 강요당했던 서늘하고 아픈 진실이 담겨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고 나면 이 상자가 세상에 드러나 궁궐에 큰 파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할수록 더욱더 강박적으로 상자에 집착하게 되었고, 밤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궁궐의 다른 나인들은 최상궁을 가리켜 뒷방 늙은이라 부르며 무시하거나, 그녀가 지나가면 불길하다며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최상궁이 젊은 시절 얼마나 총명하고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왕실의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왕의 지근거리에서 수라를 올리던 지밀 상군기였으며, 왕의 가장 은밀한 고통과 슬픔을 곁에서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무지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기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생존의 방식이자 충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최상궁의 기침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욱 느려졌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 힘조차 없어 마당에 쌓인 낙엽을 그저 바라만 보는 날이 많아졌는데, 그럴 때면 낙엽들이 마치 자신의 지나간 날들처럼 느껴져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늙은 뺨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고, 그 모습은 마치 늦가을 비에 젖은 낙엽처럼 처연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볕이 좋아 마루 끝에 앉아 졸고 있던 최상궁의 귓가의 담장, 너머로 지나가는 어린 생각시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저 별채에 사는 할머니 말이야. 밤마다 붉은 상자를 꺼내놓고 절을 한다지. 뭐야. 어머, 정말 그 안에 귀신이라도 들어있는 거 아니니? 아이들의 목소리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최상궁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밀은 아무리 깊이 숨겨도 언젠가는 새어나오기 마련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녀는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했듯이 최상궁의 붉은 상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새 궁궐의 담을 넘어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헛소문이나 괴담 정도로 치부되던 이야기가 살이 붙고 과장되면서 점점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하는 보물 이야기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상자 안에 왕이 숨겨둔 옥새가 있다고 했고, 누군가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재물이 들어있다고 떠들었습니다. 최상궁은 이러한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상궁은 밤이 되면 더욱 예민해져서 작은 발자국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잠을 깨곤 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온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젊은 시절 이 상자를 태워버렸더라면, 혹은 왕의 명을 어기고 멀리 도망쳤더라면 지금처럼 불안에 떨며 살지 않아도 되었을까 하는 부질없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과의 약속을 어길 수 없었고, 죽어서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별차에 주변을 맴도는 그림자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밤늦은 시각 누군가 별채의 담장을 기웃거리거나 문구멍을 뚫어 방 안을 훔쳐보는 기척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최상궁은 그럴 때마다 숨을 죽이고 이불 속에 웅크려 제발 그들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뼈저린 외로움을 느꼈고, 이 거대한 궁궐 안에서 자신이 그저 촛불 앞의 바람처럼 위태로운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은 밥을 짓기 위해 부엌에 들어갔다가 쌀항아리 뚜껑이 열려있고 쥐가 파먹은 흔적을 발견하고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기도 했습니다. 쌀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정신을 놓아 그 소중한 상자를 잃어버리기라도 한다면 죽어서 선대 왕들을 무슨 면목으로 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쌀을 씻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최상궁은 가끔 깊은 밤에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든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곤 했습니다. 피 묻은 적삼 조각, 색바랜 서찰, 그리고 작고 둥근 옥구슬 같은 것들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희미한 빛을 발했습니다. 그 물건들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였지만 최상궁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무겁고 소중한 역사의 파편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물건들의 뺨을 비비며 소리 없이 울었고 그 눈물은 상자 안으로 떨어져 또 하나의 얼룩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왕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간 영혼들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별채에는 가끔 나이 지긋한 내관 한 명이 찾아와 말동무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 역시 평생을 궁에서 보낸 노인으로 최 상궁과는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는 최 상궁의 근심 어린 표정을 읽고는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지만 최 상궁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 비밀만은 공유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그저 날씨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며 그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내관의 눈빛에는 그녀가 무언가 숨기고 있음을 이미 눈치챈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던 어느 가을날, 최상궁은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국화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노란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스치자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고향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굶주림을 피해 궁으로 들어오기 전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거닐던 시골길의 풍경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자신이 평생을 바친 이 궁궐이 과연 자신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씁쓸하게 되뇌었습니다. 화려한 옷도 권력도 재물도 아닌 오직 지켜야 할 무거운 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궁궐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제조상궁이 궁궐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대대적인 점검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제조상궁은 깐깐하고 욕심이 많은 인물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녀는 궁궐의 묵은 짐들을 정리하고 쓸모없는 인원들을 내보내려 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최 상궁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별채가 그 정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기 때문입니다. 최 상궁은 그날부터 밤잠을 거의 이루지 못하고 상자를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누군가 들이닥칠까봐 방문 앞에 무거운 장롱을 밀어놓기도 하고 숟가락 하나라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숨죽여 지냈습니다. 그녀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서 바람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고 지나가는 고양이 그림자에도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 작고 낡은 별차에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이면 최 상궁은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타종 소리가 하루의 끝을 알리면 그녀는 오늘도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감과 함께 내일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를 막막함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방 안을 가득 채우며 길게 늘어졌고 그 그림자 속에는 그녀가 감당해야 할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소서. 어둠이 짙게 깔린 별차에 밖에서는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마른 잎사귀들을 굴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오는 소리처럼 들려 최 상궁의 귀를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상자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방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시작되려 하고 있음을 오랫동안 잠잠했던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궁궐의 밤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그래서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시련을 예감한 듯 최 상궁의 낡은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앙상한 손으로 상자의 차가운 모서리를 쓰다듬으며 마지막 힘을 다해 이 비밀을 지켜내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의 목숨을 갉아먹는 이 일일지라도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그림자였고 그림자는 주인이 사라져도 그 흔적을 지켜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늙은 상궁의 거친 숨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가을이 깊어지면서 바람은 한층 더 매서워졌고 그 바람을 타고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제조상궁은 젊고 야심이 가득한 인물로 그녀의 눈빛은 마치 겨울서리처럼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그녀는 궁궐의 묵은 관습과 낡은 것들을 모두 뜯어고치겠다는 일념으로 매일같이 궁 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녀의 꼿꼿한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나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였으며 오래된 물건들은 가차없이 창고로 옮겨지거나 궁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그녀에게 궁궐은 오직 화려하고 정갈해야만 하는 곳이었으며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앉아 세월을 갉아먹는 낡은 것들은 그저 눈엣가시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조상궁의 날카로운 시선이 마침내 최 상궁이 머무는 그 외진 별채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수행 상궁들과 함께 정원을 거닐다 칠이 벗겨진 별채의 담벼락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저토록 흉물스러운 곳이 아직도 대궐 안에 남아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구나. 그녀의 한마디는 곧바로 별채의 운명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저 낡은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화려한 연못을 파거나 정자를 짓고 싶어 했으나 최상궁이 모신 선대 왕들과의 인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고 닫힌 문틈으로도 바람은 새어 들어오는 법이었습니다. 제조상궁이 별채를 주시하기 시작하자 눈치 빠른 아랫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최상궁에 대한 이야기를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상궁이 살고 있다는 정도였던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을 건너다니며 밤마다 이상한 주문을 웬다거나 귀신과 대화를 나눈다는 기이한 소문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끝에는 언제나 최상궁이 목숨처럼 아끼는 그 붉은 상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은 두려움을 넘어 탐욕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빨래터에 모인 어린 나인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방망이질 소리에 섞여 오가는 그들의 속닥거림은 은밀하고도 자극적이었습니다. 예, 그거 들었니? 최상궁 마마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상자 말이야. 사실은 선대왕께서 남겨두신 금괴가 가득 들어있대. 누군가가 이렇게 운을 떼자 옆에 있던 나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나도 들었어. 어떤 내관이 그러는데 그 안에는 나라 하나를 살 수 있을 만큼 큰 보석이 들어있다던 걸. 확인되지 않은 헛소문은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뱀처럼 길어지고 흉측해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결국 제조상궁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며 무시하려 했으나 선대 왕의 보물이라는 말에 묘한 호기심과 욕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보물을 찾아내어 왕실에 바침으로써 자신의 공을 세우고 입지를 더욱 단단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안을 서성이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최상궁의 별채를 뒤질 수 있을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고 더러운 별채를 치운다는 명분은 이미 충분했기에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상자를 손에 넣을 확실한 방법뿐이었습니다. 한편 최상궁의 별채에는 오랜 친구이자 조력자인 늙은 내관 박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조금 절룩거리며 지팡이의 의지에 들어왔는데 그의 표정은 여느 때와 달리 매우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마루 끝에 걸터앉아 최상궁이 내온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찬물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만이 두 노인의 침묵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박내관은 평생을 그림자처럼 왕을 보필하며 살아온 인물로 거란의 흐름을 읽는 눈이 누구보다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박내관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요즘 궐 안 돌아가는 꼴을 알고나 있는가? 최상궁은 찻잔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박내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바람이 흉하다네. 아주 고약한 바람이 불고 있어. 새로운 제조상궁이 자네가 있는 이 별채를 벼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네. 게다가 자네가 가진 그 상자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헛소문들이 나돌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최상궁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오랜 벗의 입을 통해 확인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늙은이 하나 사는 집에 무슨 캘 것이 있다고 그리들 난리가. 내 가진 것이라고는 이 낡은 몸뚱이와 추억뿐인 것을. 하지만 박내관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멀면 돌멩이도 금덩이로 보이는 법이라네. 그들은 자네의 추억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그 상자 안에 들었다는 허황된 보물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지. 박내관은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차라리 그 상자를 없애게, 태워버리든 아니면 깊은 연못에 던져버리든 하게나. 자네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 그 제조 상궁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일세.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생사를 걱정하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는 최 상궁이 겪어온 고초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말년에 험한 꼴을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상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네.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것만은 안 되네. 이것은 나와 전하와의 약속일세. 자네도 알지 않는가? 그분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내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를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박내관은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닫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팡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자네 고집을 누가 꺾겠나. 하지만 부디 조심하게. 오늘 밤 달빛이 유난히 차갑구먼. 그는 돌아가는 길에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최 상궁을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최 상궁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박내관이 돌아가고 난 뒤 최 상궁은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다시 붉은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상자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지만 최 상궁에게는 수많은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품에 안고 웅크려 앉아 다가올 폭풍을 기다리는 작은 새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밖에서는 밤새도록 바람이 울어댔고 문풍주는 쉴 새 없이 파르르 떨며 공포스러운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별채 주변에는 낯선 그림자들이 서성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조 상궁기 보낸 감찰 상궁들이 별채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기웃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담장 너머로 힐끔거리거나 문 밖에서 큰 소리로 헛기침을 하며 최 상궁을 압박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이 제풀에 지쳐 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냥꾼들처럼 그들은 집요하고 끈질기게 최 상궁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최 상궁은 마당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가면 나인들이 수군대며 힐끔거렸고 밥을 지으려 아궁이에 불을 떼면 굴뚝 연기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 쑥덕거렸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갈하고 고요했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저작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듯한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고 더욱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누군가 별채의 담을 넘으려는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기왓장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누군가의 다급한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최 상궁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벼락 아래 깨진 기와 조각만이 누군가의 침입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소문과 시선을 넘어 실질적인 위협이 그녀의 코앞까지 닥쳐온 것입니다. 이 사건은 궁궐 내에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도둑이 들었다는 것은 그곳에 훔칠 만한 귀한 물건이 있다는 증거라고 사람들은 떠들어댔습니다. 제조상궁은 이 사건을 빌미로 삼아 별채를 조사할 명분을 확실히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궁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흉흉한 별채를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는 그녀의 주장은 힘을 얻었고, 이제 최상궁에게 닥칠 시련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상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퀭한 눈으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헝클어진 흰 머리와 움푹 패인 볼,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쪽을 다시 정갈하게 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발로 걸어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들이닥치면 내 몸으로 막아설 것이다. 그녀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궁궐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아왔지만 공기의 흐름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마치 전투를 알리는 북소리처럼 비장하게 들려왔습니다. 최상궁은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마루 한가운데 정좌하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붉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하얀 보자기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재판관처럼 혹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순교자처럼 고요하고도 엄숙한 자세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많은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갈을 밟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별채의 낡은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앞장선 것은 서슬 퍼런 눈빛의 제조 상궁기였고 그 뒤로는 건장한 상궁들과 나인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좁은 마당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조상궁은 마루에 앉아있는 최상궁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초의 상궁, 궐안의 소란을 잠재우고 묵은 짐을 정리하러 왔네. 자네도 이제 그만 고집을 꺾고 협조하는 것이 좋을 거야. 제조상궁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듯 했지만 그 속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최상궁의 무릎 위에 놓인 붉은 상자에 고정되어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빛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최상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조상궁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곳은 선대 왕들께서 쉬어가시던 곳입니다. 함부로 발을 들일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을 울릴 만큼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최상궁의 당당한 태도에 제조상궁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뒤따라온 상궁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건장한 상궁 2명이 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왔습니다. 늙은이가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나. 왕실의 물건을 사사로이 감추고 있는 것 자체가 대역죄인 것을 모르는가. 제조상궁이 호통을 치자 상궁들이 최상궁을 양쪽에서 잡으려 했습니다. 최상궁은 온몸으로 상자를 끌어안으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이것은 보물이 아니다. 내 목을 베기 전에는 절대로 가져가지 못한다. 그녀의 처절한 외침은 마당을 가로질러 담장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울며 별차의 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순간 멈칫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뺏으려는 자들과 지키려는 자의 엉겨붙은 몸싸움 속에서 붉은 상자는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상궁의 낡은 저고리, 고름이 뜯어지고 머리가 풀어 헤쳐졌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상자에 박힌 듯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이 소란은 곧 궐안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고 더 많은 사람이 구경을 하러 별차의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궁궐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었습니다. 최상궁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이 상자가 열리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궁궐을 덮칠 것임을 그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조상궁은 일이 생각보다 커지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미 뽑은 칼을 다시 꽂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최상궁을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늙은 상궁의 거친 숨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그리고 욕망과 충심이 뒤엉킨 혼란스러운 현장. 그 아수라장 속에서 붉은 상자는 마치 피를 토하듯 붉은 빛을 뿜어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켰고 궁궐의 가을은 그렇게 잔인하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차에 앞마당을 가득 메웠던 거친 숨소리와 고함이 잦아들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팽팽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제조상궁은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옷고름을 한 채 붉은 상자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웅크린 최상궁을 내려다보며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제로 뺏으려 했다간 자칫 상자가 부서지거나 최상궁이 혀라도 깨물 기세였기에 그녀는 잠시 물러서는 척하며 상황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보는 눈이 너무 많았고 궁궐 안에서 늙은 상궁을 핍박하여 죽게 했다는 소문이 도는 것은 그녀의 앞날에도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조상궁은 차가운 목소리로 오늘 밤은 이만 물러갈 터이니 밤새 잘 생각해보게. 내일 아침에도 그 고집이 꺾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서슬 퍼런 경고를 남기고 몸을 돌렸습니다. 제조상궁이 떠나자 몰려들었던 구경꾼들도 하나둘 흩어졌지만 별채가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조상궁은 별채의 대문과 뒷문 그리고 담장 주변의 건장한 나인들을 보초로 세워 물 한 모금, 쌀 한 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고사 작전이었으며 늙고 지친 최상궁이 스스로 항복하고 걸어 나오기를 기다리는 잔인한 처사였습니다. 별차에는 이제 궁궐 안에 또 다른 감옥이 되어버렸고 최상궁은 그 안에서 철저히 고립된 섬처럼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밀려오자 별차의 주변을 둘러싼 감시의 눈길들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늑대의 눈처럼 더욱더 살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최상궁은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방 안으로 기어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걸어 잠갔습니다. 방바닥은 냉골처럼 차가웠고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밤바람은 살을 애는 듯 시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궁이에 불을 지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주저앉아 품에 안은 상자를 어루만지고 또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낮의 몸싸움으로 생긴 생채기가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손톱은 깨져 피가 맺혀 있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고통보다 상자에 흠집이 나지 않았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다행히 상자는 무사했으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갈갈이 찢겨나간 뒤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최상궁은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공포와 불안 대신 오래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영혼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당시 지밀라인이었던 그녀는 젊은 왕이 홀로 침전 뒤편 툇마루에 앉아 숨죽여 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어깨를 들썩이며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에
그녀는 감히 다가가지도 못하고 기둥 뒤에 숨어 함께 눈물을 흘렸더랬습니다. 왕은 사랑하는 후궁을 잃고 그 슬픔을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어 빗소리에 묻어 통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왕은 젖은 눈으로 그녀를 발견하고는 손에 쥐고 있던 피 묻은 적삼 조각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태우지도 버리지도 말고 네가 보관해 다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 아픔을 기억해야 하니. 왕의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그 적삼 조각은 왕실의 법도상 마땅히 태워져야 할 불길한 물건이었으나 왕에게는 잃어버린 사랑의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최상궁은 그날부터 그 적삼을 이 붉은 상자 가장 밑바닥에 숨겨두고 왕의 슬픔을 대신 짊어진 채 살아왔습니다. 상자 안에서 나는 묵은 냄새는 바로 그날 밤의 비 냄새와 왕의 눈물 냄새였습니다. 또 다른 기억은 두 번째 왕을 모시던 시절 눈이 하얗게 덮인 겨울날의 일이었습니다. 병약하고 힘이 없었던 왕은 신하들의 기세에 눌려 자신의 뜻을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왕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지만 이내 그것을 구겨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왕이 되지 못한 채 억울하게 죽어간 이복 형제의 이름을 적은 종이었습니다. 왕은 최상궁을 불러 그 구겨진 종이 뭉치를 건네며 힘없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이 이름들을 잊지 말아라. 역사책에는 역적으로 기록되겠지만 내게는 하나뿐인 형님이었다. 최상궁은 그 종이 뭉치를 받아들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왕좌라는 자리가 얼마나 비정하고 차가운 것인지, 그 화려한 용상 아래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이 흐르고 있는지 그녀는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들을 몰래 붉은 상자에 넣으며 죽은 이들의 원혼을 위로하고 왕의 죄책감을 덜어주겠노라 맹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상궁에게 이 상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왕실의 그림자이자 잊혀서는 안 될 아픈 역사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물을 상상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금은 보화보다 더 무겁고 서늘한 진실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별차의 밖에서는 흉흉한 소문들이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보초를 서던 나인들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최상궁의 혼잣말을 듣고는 공포에 질려 수근거렸습니다. 저 소리 들었어. 할머니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어. 분명 귀신이야.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이 보물을 지키려고 내려온 게 틀림없어. 사실 최상궁은 상자를 어루만지며 먼저 간 왕들에게 조금만 더 버티겠습니다. 저를 지켜주소서 라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을 뿐이었지만 공포와 호기심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저주를 퍼붓는 주문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새벽녘이 되자 기온은 더욱 떨어져 별채의 마루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최상궁은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밀려오는 졸음과 싸우며 촛불 앞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점점 혼미해져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깜빡이는 촛불 그림자가 마치 골룡포를 입은 왕의 모습처럼 보였다가 억울하게 죽은 궁녀의 얼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헛것을 보며 손을 허공에 휘저었고 오셨습니까, 전하.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퀭한 눈은 이미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제조상궁은 자신의 처소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웠으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이면 그 붉은 상자를 열어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혹시라도 별일이 없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사이에서 뒤척였습니다. 그녀는 만약 상자 안에 금괴가 가득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빼돌려 자신의 몫을 챙길지,
그리고 그 공을 어떻게 포장하여 더 높은 자리에 오를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탐욕은 그녀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늙은 상궁의 충심이나 왕실의 도리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최상궁은 그저 치워버려야 할 낡은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닭 울음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최상궁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푸르스름한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숫대야에 담긴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정신이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다시 빗어 단정하게 쪽을 찌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아껴두었던 깨끗한 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비록 몸은 늙고 병들었으나 마지막 가는 길에 왕을 모시던 상궁으로서의 품위만은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상궁은 붉은 상자를 다시 한번 닦고 그것을 하얀 보자기 위에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다가올 운명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모든 감정이 가라앉고 오직 하나의 결의만이 남았습니다. 이 상자가 열리는 순간 나의 소임도 끝이 나리라. 하지만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탐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멀리서 둔탁한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듯 땅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조상궁은 결단을 내린 듯 비장한 표정으로 앞장섰고 그 뒤에는 대장장이와 건장한 사내들이 쇠망치와 지렛대를 들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강제로 상자를 빼앗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궁궐의 다른 나인들과 상궁들도 숨을 죽이며 그 행렬을 뒤따랐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별채의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제조상궁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마루 위에 단정히 앉아있는 최상궁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제의 흐트러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갓 입궁한 상궁처럼 정갈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상궁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기세에 눌려 제조상궁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탐욕이 두려움을 집어삼켰습니다. 최상궁, 밤새 안녕했는가? 이제 그만 그 상자를 내놓게. 더 이상 험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네. 최상궁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상자를 여는 것은 내 살을 베고 뼈를 깎는 것과 같습니다. 정녕 그 죄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쇠처럼 차갑고 단단하여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조상궁은 그 말에 흠칫 놀랐으나 애써 무시하며 소리쳤습니다. 죄는 왕실의 물건을 훔친 네가 지은 것이다 여봐라. 당장 저 노인을 끌어내고 상자를 열어라.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 사내들이 마루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사내들이 최상궁을 억지로 끌어내려 하자 최상궁은 상자를 품에 안고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전하불충한 이 늙은이를 용서하소서.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욕을 보입니다. 그녀의 절규는 늙은 짐승의 단말마처럼 처절하여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조상궁의 눈에는 오직 붉은 상자만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직접 마루로 올라가 최상궁의 품에서 상자를 억지로 빼앗아 들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제조상궁에게는 천하를 얻은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별채의 낡은 기둥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벼락이 치듯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제조상궁 역시 놀라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최상궁의 저주라며 공포에 떨었지만 제조상궁은 이깟 천둥 소리가 대수냐 라고 외치며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고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금방이라도 뚜껑이 열릴 찰나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작은 상자에 집중되었고 시간마저 멈춘 듯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상궁은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화려한 궁궐의 민낯이 드러나고 탐욕에 눈먼 자들이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지를. 그것은 보물이 주는 환희가 아니라 진실이 주는 고통과 충격일 것이었습니다. 제조상궁이 힘을 주어 고리를 젖히자 딸깍 하는 경쾌한 소리가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소리처럼 혹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상자의 뚜껑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새로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멈추고 목을 길게 빼어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황금빛 찬란한 보물이 들어있을지 아니면 세상을 파멸로 이끌 재앙이 들어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새들조차 울지 않는 기이한 고요 속에서 마침내 상자의 내용물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자의 뚜껑이 활짝 열리자 모두의 시선이 그 좁은 사각의 공간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했던 찬란한 금빛 섬광이나 눈부신 보석의 광채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뿜어져 나온 것은 오직 세월에 삭은 쿰쿰한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비릿한 혈향뿐이었습니다. 제조상궁의 얼굴에는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고 구경하던 나인들 사이에서는 실망 섞인 탄식과 의아함이 담긴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은 낡아빠진 헝겊 조각들과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 그리고 자잘한 잡동사니들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제조상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상자를 거칠게 흔들며 바닥을 뒤적거렸지만 쏟아져 나온 것은 보물이 아닌 쓰레기처럼 보이는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제조상궁의 얼굴은 실망을 넘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최상궁을 노려보며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감히 왕실의 보물을 빼돌리고 쓰레기를 채워 넣었구나. 진짜 보물은 어디에 숨겼느냐.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저고리, 조각을 발로 걷어차며 최상궁을 윽박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최상궁이 노망이 났거나 미리 손을 쓴 것이라 수군대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다시 험악해졌습니다. 하지만 최상궁은 바닥에 떨어진 그 낡은 천조각을 기어가서 주워들고는 마치 자신의 살점이 떨어진 것처럼 소중하게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미친 사람의 것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애절하고 간절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추어라 하는 우렁찬 호통소리가 별채의 담장을 넘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힘이 실려 있어 소란스럽던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소리난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놀랍게도 그곳에는 현재의 왕이 근심 어린 표정에 늙은 내관 박씨의 부축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붉은 골룡포를 입은 왕의 등장에 제조 상궁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사색이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왕은 굳은 표정으로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와 엉망이 된 현장과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왕은 제조 상궁 옆에 흩어진 낡은 물건들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길이 가장 먼저 머문 곳은 최 상궁이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피 묻은 적삼이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최 상궁의 떨리는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상궁, 이것들이 다 무엇인가? 그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고작 이 낡은 물건들이란 말인가? 최 상궁은 왕의 목소리를 듣자 더욱 서럽게 흐느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죽어 마땅한 죄인이옵니다. 선대왕들의 눈물을 제가 감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왕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왕은 최 상궁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피 묻은 적삼을 받아 들었습니다. 오래된 핏자국은 검붉게 변해 있었지만 왕은 단번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이를 잃고 피눈물을 흘릴 때 입고 있었던 왕실 기록 어디에도 남지 않은 슬픔의 증거였습니다. 왕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무릎에서 들었던 희미한 예시이야기를 떠올리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적삼은 단순한 옷가지가 아니라 군주라는 무거운 가면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처절한 고통과 외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금덩이를 찾았으나 그 안에는 왕의 피와 눈물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이어 바닥에 흩어진 누런 종이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수많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권 다툼의 과정에서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왕의 형제들과 그들의 연루되어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궁녀와 내관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선대왕은 그들의 이름을 참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밤마다 몰래 저거 최 상궁에게 맡기며 그들의 명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왕은 그 명단을 읽어 내려가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치부이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픈 역사의 기록이었습니다. 제조 상궁이 탐냈던 보물은 바로 이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이면에 감춰진 비극의 역사였던 셈입니다. 상자 구석에 굴러다니던 작은 주머니에서는 작고 하얀 전이 몇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차에 피워보지도 못하고 요절한 어린 왕자들의 유치였습니다. 왕은 그 작은 이빨들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났으나 권력의 희생양이 되거나 병마와 싸우다 쓸쓸히 떠나간 어린 생명들의 흔적. 최 상궁은 그 아이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그들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유일한 증거를 몰래 거두어 지켜왔던 것입니다. 구경하던 나인들 중 몇몇은 그 사연을 짐작하고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현장은 순식간에 숙연한 추모의 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제조 상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사나웠고 목소리는 천둥처럼 엄했습니다. 너는 이 상자 안에 금은 보화가 들어있을 것이라 믿었느냐? 내 눈에는 이 피 묻은 옷과 죽은 이들의 이름이 보물보다 하찮게 보이느냐? 제조 상궁은 왕의 호통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머리를 땅에 찧었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왕실의 물건이라 하여. 그녀는 변명하려 했지만 입이 얼어붙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탐욕은 왕실의 가장 성스러운 아픔을 건드린 불경죄가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왕은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궁녀와 내관들을 향해 일갈했습니다. 듣거라 너희는 그저 황금에 눈이 멀어. 한 늙은 상궁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왕실의 혼을 짓밟으려 했다. 이 상자에 든 것은 너희가 상상하는 보물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탱해 온 왕들의 뼈와 살, 그리고 씻을 수 없는 회한이다. 금은 보화는 쓰면 사라지지만 이 안에 담긴 역사는 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왕의 목소리는 궁궐의 담장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쫓던 욕망이 얼마나 천박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왕은 다시 최상궁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죄인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왕은 직접 최상궁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늙고 초라한 상궁의 손은 거칠고 딱딱했지만 왕은 그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상궁, 고개를 드시오. 그대는 죄인이 아니오. 그대가 아니었으면 내 할아버지와 아버님의 진짜 모습은 영영 사라졌을 것이오. 그대는 보물이 아니라 왕실의 정신을 지킨 충신이오. 왕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최상궁은 참았던 서름을 터뜨리며 오열했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조상궁은 탐욕에 눈이 멀어 왕실의 우서른을 능멸하고 궁궐의 기강을 어지럽혔으니 즉시 직첩을 거두고 궁 밖으로 내치라. 그리고 오늘 이 일에 가담하여 소란을 피운 자들은 모두 엄벌에 처할 것이다. 제조상궁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고 그녀를 따르던 무리들도 줄줄이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으나 누구 하나 동정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별채의 마당은 순식간에 정리되었고 그제야 바람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스산하지 않고 묵은 체증을 씻어내리는 듯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왕은 최상궁에게 상자를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이 상자는 앞으로도 상궁이 맡아주시오. 하지만 이제는 숨어서 지킬 필요가 없소. 내가 그대의 별채를 지킬 것이고 이 상자의 이야기가 후대에도 전해지도록 할 것이오. 왕은 늙은 상궁을 위해 가장 좋은 비단을 하사하고 의원을 불러 그녀의 건강을 살피도록 명했습니다. 최상궁은 상자를 가슴에 품고 왕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로소 안도감과 함께 깊은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지켰던 비밀이 이제는 왕의 인정과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왕이 돌아가고 난 뒤 별채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적막하고 무거운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마당에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가득 내려앉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배롱나무 가지는 마치 최상궁에게 수고했다며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최상궁은 마루에 앉아 열린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 아래 드러난 피 묻은 적삼과 누런 종이들은 더 이상 흉측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과 기억의 증표가 되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박내관이 헐레벌떡 대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엉망이 된 마당과 평온하게 앉아있는 최상궁을 번갈아 보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자네, 정말 무사한 건가? 궐 안에 난리가 났다고 해서 내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네. 박내관은 최상궁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최상궁은 빙그레 웃으며 그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걱정 말게, 전하께서 다녀가셨네. 이제 이 짐은 나만의 것이 아닐세.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가볍고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자 궁궐의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도 찾지 않았을 별채의 어린 생각시 하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타락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마님, 수라간 상궁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기운 차리시라고 전해달라 하셨어요. 아이는 겁먹은 눈치였지만 예의 바르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궁궐의 사람들이 최 상궁에게 보내는 사과의 표시이자 존경의 의미였습니다. 최 상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죽 한 그릇의 온기는 최 상궁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오랜만에 밥맛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불안과 공포 때문에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했던 그녀였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위장으로 넘어가자 긴장이 풀리면서 노곤한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분 좋은 피로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밤새 문을 걸어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별차에 밖으로 보이는 궁궐의 풍경은 어제와 다름없었지만 공기의 질감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탐욕과 의심으로 얼룩졌던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성찰과 경건함이 채워졌습니다. 궁녀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제조 상궁의 몰락과 최 상궁의 충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보물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금은 보화가 전부가 아님을, 때로는 누군가의 희생과 기억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최 상궁의 별차에는 더 이상 귀신 나오는 집이 아니라 왕실의 혼이 깃든 집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별채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최 상궁은 붉은 상자를 깨끗한 천으로 닦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이제 상자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뚜껑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어 상자 안의 물건들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최 상궁은 방문을 열어두고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먼저 간 왕들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소서. 세상이 당신들의 아픔을 알게 되었나이다. 궁궐의 밤은 깊어갔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대금 소리가 구슬프면서도 아름답게 밤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최 상궁은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자리에 누웠습니다. 낡은 이불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머리맡에는 붉은 상자가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문 밖에는 왕이 보낸 호위무사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무거운 비밀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최 상궁의 눈이 서서히 감겼습니다. 그녀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험난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배롱나무 아래 떨어진 낙엽을 쓸고 따뜻한 차를 우려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이 상자에 담긴 이야기를, 슬프지만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궁궐의 밤은 그렇게 깊고 아늑하게 흘러갔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 찾아온 궁궐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제조 상궁기 끌려가고 탐욕스러운 시선들이 사라진 별채에는 예전에 으스스한 냉기 대신 따스한 가을 햇살만이
마당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최상궁의 거처를 귀신 나오는 집이라 부르지 않았고, 대신 왕실의 깊은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 부르며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힐끔거리던 겁먹은 눈빛들은 이제 존경과 호기심이 담긴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마저도 날카로운 비명 대신 맑고 고운 노래처럼 들려왔습니다. 최상궁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나섰지만 예전처럼 쓸쓸하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구분 등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마치 선대왕들이 보내는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별채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어린 생각시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찾아와 마당의 낙엽을 대신 쓸어주거나 우물에서 길어온 맑은 물을 항아리에 채워주곤 했습니다. 그들은 최상궁을 마마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아주며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마마님, 밤새 편안하셨는지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 무릎이 덜 시리시겠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목소리는 적막했던 별채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최상궁의 주름진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가져온 홍시나 떡을 나누어 먹으며 지난밤의 꿈 이야기나 꽃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약속대로 최상궁을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수라간에서는 맥기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죽과 정갈한 반찬을 보내왔고 침방에서는 두툼한 소미불과 따뜻한 누비옷을 지어 올렸습니다. 또한 겨울을 대비하여 최고급 참수출 넉넉히 보내주어 냉골이었던 방바닥은 언제나 아랫목이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최상궁은 왕이 보내준 물건들을 어루만지며 감up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지킨 충심에 대한 인정이자 보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따뜻한 방 안에 앉아 이제는 누군가 훔쳐갈까 걱정할 필요 없는 붉은 상자를 곁에 두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별채의 마루는 작은 배움터로 변하곤 했습니다. 갓 입궁한 어린 나인들이 최상궁의 예시하기를 듣기 위해 눈을 반짝이며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최상궁은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여주며 왕실의 법도와 예절,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인간적인 도리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이 낡은 적삼을 보아라. 이것은 전하의 눈물이다. 화려한 골룡포 뒤에는 언제나 백성을 걱정하고 가족을 잃어 슬퍼하는 인간의 마음이 숨어있는 법이란다. 아이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왕을 두려운 존재가 아닌 섬겨야 할 어버이이자 이해해야 할 인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최상궁은 어린 왕자들의 전리를 보여주며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명단을 보여주며 말 한마디의 무거움과 올바른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딱딱한 훈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의 증언이었기에 듣는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때로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붉은 상자는 이제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 궁궐의 정신을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상궁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자신이 지켜온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계절은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궁궐은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최상궁은 방문을 열고 마루 끝에 앉아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그녀는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움이 정신을 맑게 해주어 지나온 삶을 차분히 정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몸은 솜처럼 무거워지고 기력은 쇠에 갔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오랜 벗인 박내관을 불렀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달려온 박내관은 최상궁의 파리한 안색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밝은 표정으로 농담을 건넸습니다. 자네, 눈 구경하느라 추운 줄도 모르나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 두 노인은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기울였습니다. 최상궁은 박내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네. 내 마지막 가는 길에 자네가 있어 참으로 다행이야. 박내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최상궁은 자리에서 일어나 붉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박내관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 이 상자를 전하께 올려주게. 그리고 전하께 내 마지막 말을 꼭 전해주시게.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한자 한자 힘주어 유언을 남겼습니다. 화려한 용상 뒤에 흐르는 눈물을 잊지 마소서.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야말로 성군의 도리이며 이 상자에 담긴 진정한 뜻입니다. 그것은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온 늙은 상궁이 왕에게 올리는 마지막 충언이자 피로 쓴 역사에 대한 마침표였습니다. 며칠 뒤 최상궁은 기력이 다해 자리에 누웠습니다. 소식을 들은 왕은 직접 어의를 보내고 약재를 하사했으나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방 안에는 은은한 향냄새가 감돌았고 창밖에는 겨울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따르던 어린 나인들이 훌쩍이며 곁을 지켰고 박내관은 침통한 표정으로 문 밖을 서성였습니다. 최상궁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먼저 간 왕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많이 기다리셨지요? 그녀는 꿈을 꾸듯 중얼거렸습니다. 최상궁은 마지막 힘을 다해 곁에 있는 나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아주 긴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너희가 있어 내 말년이 참으로 따뜻하고 행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바람소리처럼 희미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얕은 숨을 몇 번 내쉬더니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고통도 미련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잠시 크게 일렁이다가 고요히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렇게 궁궐에 살아있는 역사였던 최상궁은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최상궁의 부고가 전해지자 궁궐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왕은 친히 조회를 멈추고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녀는 일개 상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스승이자 왕실의 어른이었다. 왕은 그녀에게 정경부인의 품계를 추서하고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도록 명했습니다. 그녀의 상여가 나가는 날 수많은 궁녀와 내관들이 하얀 상복을 입고 길게 늘어서서 눈물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치 그녀의 가는 길을 축복하듯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고 온 세상은 순백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붉은 상자는 왕의 명에 따라 왕실의 가장 깊은 서고인 규장각의 비밀 수장고에 보관되었습니다. 왕은 그 상자 겉면에 눈물의 역사라는 글귀를 친필로 써서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왕들이 즉위할 때마다 그 상자를 열어보며
선대 왕들의 아픔을 되새기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잡도록 하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최 상궁이 목숨 걸고 지킨 그 낡은 물건들은 이제 천년 만년 이어질 왕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된 것입니다. 별차에는 헐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왕은 그곳을 사념당 애시니엔탕이라 이름 짓고 왕실의 우서른들이나 마음이 어지러운 이들이 찾아와 조용히 사색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마당의 배롱나무는 해마다 붉은 꽃을 피워 최상궁의 붉은 마음을 기억하게 했고, 방 안에는 그녀가 쓰던 손때 묻은 경대와 빗자루가 그대로 놓여 있어 그녀의 검소하고 정갈했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들를 때마다 최상궁의 이야기를 나누며 진정한 충성과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궁궐의 주인은 바뀌고 또 바뀌었지만 최상궁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구전되어 내려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나라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면 사람들은 사념당 쪽을 바라보며 최상궁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죽어서도 궁궐을 떠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호신이 되어 왕실과 백성들의 안녕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면 별채 위로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떠올라 궁궐을 비추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상궁별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나이가 지긋해진 한 상궁이 어린 생각시들을 데리고 사념당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옛날 최상궁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 어린 나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흰머리가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자신이 받았던 사랑과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단다. 그분은 보물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셨지. 아이들은 턱을 괴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마당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궁궐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고요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사념당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결에 흔들리며 댕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제 걱정 말고 푹 주무세요라고 속삭이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온종일 분주했던 궁궐도 삶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도 모두 편안한 휴식을 취할 시간입니다. 최상궁이 지켜낸 그 따뜻하고 서늘한 진실 위로 포근한 달빛이 이불처럼 덮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들어도 좋을 참으로 평온한 밤이었습니다.